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이건 1기, 2기로 둘로 나누고 있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에 두 번의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이라는 표현을 이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을 해요. 부가세법은. 그래서 뭐 1년 이상에 걸쳐서를 이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이런 표현도 뭐 자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1기, 2기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이 기간들을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그럼 표현할 때에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하면 날짜는 1월 1일, 7월 1일을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 6월 30일,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이 원칙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를 빨리 징수를 하고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인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1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예요. 죄송해요. 수현 씨 얼굴 보고 잘못됐으면 바로 알았어. 자, 9월 30일까지예요. 이것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우리는 3월 31일, 9월 30일 이렇게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표현하는 건 이렇게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지금 예정신고 기간에서 이 종료일날 신고하는 건 우리는 법인 사업자 중에 1억 5천 이상 매출이 나오는 사업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 사업자가 연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이라는 건 그냥 사배 형태를 법인의 형태로 하는 거지 그냥 영세한 개인 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기간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 흔히 1분기라고 표현하는 때가 1기 예정이라고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그리고 이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우리가 흔히 2분기라고 하는 기간을 1기 확정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3분기라는 기간을 2기 예정 기간이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음 4분기를 2기 확정 기간이라고 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기간적 의미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이라는 이 기간적 의미를 표현을 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는 우리의 계산을 과세기간 계산한 거 빼기 예정 신고분을 뺀 걸 확정 신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요. 2기 때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것까지 신고를 하는데 확정 신고할 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 기간 중에서
예정신고 때 했던 걸 빼면 나머지가 우리는 확정신고 때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우린 부속서류 할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예정 때는 뭔가를 안 하고 그냥 해줬다가 확정 때에 과세기간 걸 계산해서 예정 걸 빼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정신고 때는 이때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하는 건데, 자,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고 돌려받을 거 있으면 환급을 해주는데, 예정 신고할 때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환급이라는 건 이 기간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환급은 해주질 않고 납부만 받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칸이 존재를 해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에는 환급 안 해주니까 그걸 확정신고 때 해주기 위해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그 세액에서 빼는 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일반 과세자 중에 일반 법인 이야기인데, 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우리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의 의무가 없다는 건 얘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금액의 2분의 1을 예정 고지 받아서 납부할 거예요. 과세기간 거에 절반을 우리가 받아서 납부를 할 건데,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 3분의 1에 미달할 시 예정 신고를 하면 돼요. 한마디로 예정 신고를 못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글로 적으면 좀 그런데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번 과세기간에 사업이 안 됐는데 예정 신고 기간 때,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 대비 세금을 내라 그러면 돈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돈을 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제 발생한 실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인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 미만이 법인 사업자 이야기인데,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냥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자, 중간인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날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 부가 납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직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대비해서 절반이 금액이 얼마가 되면 내라, 아니면 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표현을. 참고로 우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달 유예해줬죠.
2월 달로 유예를 해줬죠. 그 작년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는 5월 말일까지 하고 납부를 이제 그 한 달 유예를 해줬어요. 5월 달 말까지 해야 될 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신고까지 한 달 미룬 줄 알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신고는 5월 말까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는 자기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미뤄줬는데 이번에는 매출세액은 내 돈은 아니죠. 그런데 사업자들이 지금 힘든데 다 썼을까라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고하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확정 신고라서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신고해야 된대요. 이분들. 그래서 이제 한 달 유예를 신고까지 전부 다 한 달 유예를 줬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금 하는 데에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걸 비조세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표현으로 세무서가 그 비조세 비용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무사 사무실 안 끼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지금 이 전산하고 개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순간이 되는 순간 소비세 제도 세계 1위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도 부가세 제도는 세계 1위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AI로 지금 국세청이 그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도 많이 안 하고 우리나라에 외주 준다 그래도 대학교가 안 해서 국세청이 하고 있다가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그쪽하고 좀 유대관계가 많아가지고 이제서야 조금 같이 손대주고 있는데 연구 용역하는데 여러분들 카드 긁은 걸 법인 경비 쓰는 거 알 정도까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꽤 많이 높아져서 그래서 나중에 단순 기장하는 사람들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그만큼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조세 비용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금 안 내기 위해 용 써던 사람들은 다 걸릴까봐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니까 좋죠. 한 달에 5만 원 줘도 1년에 60 주는 거예요. 작은 건 아니죠.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 그럼 우리 좀 교재 가지고 좀 보면 이걸 열었어. 자, 이 과세 기간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수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특수한 경우는 일단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적혀 있죠.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이 글자는 6월 30일,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사업 개시일이 언제였던 간에 2월 1일이었던 간에 6월 1일이었던 간에 첫 번째 과세기간은 6월 30일까지인 거예요. 과세기간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6개월로 가는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은 그 이름 그대로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해야지만 이제 표현하는 거고 과세기간은 그냥 6개월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폐업을 경우에는 우리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하고 7월 1일이죠. 그럼 1월 1일부터 혹은 7월 1일부터 폐업하는 날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간이과세자로 포기한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 못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없도록 같이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도록은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일반 과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주고받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럼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데 그럼 포기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땡 하고 일반 과세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고한 그달 말일까지는 관이과세자고, 그리고 그럼 신고한 그 다음 달 시작하는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일반과세자의 기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기간은 포기 신고한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달부터 받고 싶으면 이번 달 중에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며칠 이전에 하라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과세 사업자로서 정보는 다 있는 거고, 일반 과세자 전환되는 건 부가세법에서 관리가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환 신청 말일까지만 하면은 이제 다음 달 거부터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가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전하고 쓸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앞에서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납세지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면 우린 추후에 이제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는 틀리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보고 있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장을 단위로 해서 우리는 과세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라는 건 각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각 사업장마다 각각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예요. 그럼 우리 바로 아래에 예외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는데, 특례가, 이 특례는 191페이지에 더 잘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장 범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장의 범위에서 보면 이 광업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좀 진한 색으로 적혀 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랑 연한색 똑같은 레벨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냥 색깔이 아래로 한 칸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지 탄광이 아니라 그랬어요. 광물을 채취하는 장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틀렸어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포장까지가 아니고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제품을 단순 포장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은 시공사처럼 건물 짓는 기술, 운수업 뭐 택시 같은 거,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때는 전국을 다 움직이면서 과세관청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관할 세무서를 잡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을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우리는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이라고 봐요. 지금 이 사업장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사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어디냐라는 걸 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인 자판기도 뭐 전국 각지에 자판기를 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둘 거고, 자,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비거주자는 우리 국내에 183일 이하로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중에 애플 같은 외국 법인, 그런 것들은 그래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 국내 사업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거고, 뭐 수자원이나 첫 돈은 필요 없고,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하는 주업자 있죠. 왜냐면 개인도 다 사업자거든. 근데 그 사람들 말고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제대로 거래 징수해서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사실 환급 잘 받는지 확인은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거래 징수에서 납부 잘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가 우리 사업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직매장은 우리 그 제조업은 공장 이외에 판매 목적으로 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곳들 있죠. 그죠? 그 직영점이라고 흔히 말하는 매장들 있잖아요. 제조업하는 회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매장이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직매장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장이 맞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임시사업장이 있죠. 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건 맞아요. 사업장으로 보는 건 맞는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얘는 직매장의 일부가 나와 있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직매장으로 보니까 직매장이 사업장이죠. 그래서 사업장으로 바라본다고도 표현하지만 별도의 개별적인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들은 숫자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장에 관련해서는 10일이라는 라임이 있어요. 10일이라는 라임이 뭐냐면, 자, 이 임시사업장이 우리 바자회 같은 그런 판매 부스예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설치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했던 걸 폐쇄하게 되면 그리고 10일 이내에 우리는 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개최하고 열고 있는 날이 10일 이내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온통 10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보면 한 번씩 포스터 붙어 있는 거 있죠. 폐업하면서 저기 있는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죠. 창고 정리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그 기간을 보면 한 10일로 거의 자르고 있어요. 10일이나 9일로. 그런데 그보다 더 길게 하면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미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와서 끝까지 있거나, 그거 이제 전략적으로 좀 해요. 근데
사업자들은 뭐 시작하고 끝이 장사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0일 기준으로 잡고 잘 많이 열어요. 그래야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하치장을 보면 하치장은 물류센터 같은 그런 곳을 창고로 쓰는 경우를 하치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냥 사무실 있는데 바로 옆에 창고 하나 얻었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창고를 하치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창고라고 표현을 하고 창고도 정확한 용어예요. 근데 이 하치장이라는 건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제 의미를 그 장소를 말하는 건데 근데 얘는 우리가 하치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는데 이 하치장도 이 창고를 계약하거나 뭐 이걸 설치했다 적혀있는데 계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얘는 나중에 하면 사업자 등록 늦게 했다라는 의무 위반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걸 좀 보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인데 특례로 우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는 제도를 우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고 해요. 그럼 이 주사업장은 우리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지점 중에 하나를 선택이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점별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 전부 다 우리는 주사업장에서 일괄 신고 납부를 할 거예요. 일괄해서. 그럼 여기에서 주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만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의 형태죠. 사업자 등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적용을 받으려면 얘 둘 다 받으려고 할 때는 이때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신청제도지만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된 거는 다들 20일 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사업자 등록 형태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20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일. 자, 그럼 시험에서 자, 얘네들한테 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0일이라는 얘 아는지 하고, 그리고 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만 지점이 되지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이름에서 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해서 일괄 처리하는 거지 납부 제도잖아. 총괄납부. 그죠?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전 지점이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특징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 지문이 여러분한테 좀 들릴 거예요. 자, 그럼 자, 다음 이제 사업자 등록으로 갑시다.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에서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를 하고 20일 이내에 할 수도 있지만 개시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규로 사업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실을 준비할 때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는 건데 그때 그 필요한 물건들은 과세품이겠죠. 그럼 과세품이면 살 때마다 우리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주는데 과세 사업에 쓰기 위한 집기를 사는 것도 우린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출세가 창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무실 차리면 책상, 소파, 컴퓨터 뭐 많이 사겠죠. 전화기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전부 다 과세품이에요. 그러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가장 원활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는 게 가장 원활하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 그 사업 개시하기 전에 등록은 거부할 수는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사업자 등록하는 그 자가 과거에 탈세했던 경험이 있고 페이퍼 컴퍼니의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국세청장, 지방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업을 시작을 해버린 거야.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우리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세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자 번호. 그럼 납세자 번호를 우리 부여를 해야지만 그걸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한테는 우리는 거부라는 게 없어요. 사업 시작하기 전, 개시하기 전에는
거부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라면 소득세법,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법의 사업자 등록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면사업자는. 그래서 소득세법 사업자의 등록번호 가운데 번호하고 그리고 그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번호의 그 번호대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과세사업, 면세사업이 눈에 바로 띄실 거예요. 그게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운데 번호가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면세폭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하겠다는 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겸용사업자는 그냥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은 뭐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해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가면 그 앞에 담당자가 그냥 그 사실만 살짝 확인하는 척 형식상 질문하고 뭐 일반도 진짜 하려고 간 걸 테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장 확인 필요한 경우라는 건 장비나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허가해주는 그런 업종들 있죠.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세관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5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사후 관리는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자, 상호를 변경하거나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혹은 인터넷 도메인을 바꿀 때는 그때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당일날 바로 그냥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거지 뭐 대표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인데 단순 상호 변경이죠. 근데 사업의 종류나 혹은 사업장이 바뀌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에서 이 사람의 업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증가시키거나 바꿔야 되고 사업장이 바뀌면 관할세무서 납세지가 바뀌니까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도 있지만 다른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돈 벌었을 때 우리 자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몇 %씩 돈 가져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분류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바뀔 때도 변경해야 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 무한책임사원인 최고경영자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변경될 수 있겠죠. 경영자는. 그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아래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명의가 변경될 때 자, 증여는 안 되는 거고 상속에 의한 거는 변경 사유가 돼요. 상속에 의한 건 변경 사유가 돼요. 자,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신경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해준다라는 거예요.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 정정사유 적힌데 사업자 등록증 보면 정정사유로 적혀있는 것도 있고 재교부 사유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는데 그 다시 발행해주는 사유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 의무 제재가 첫 번째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면 자기가 부담했던 세금을 자기가 부담하도록 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 사업 개시일로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 자 7월 20일, 1기는 7월 20일, 2기는 1월 20일까지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1기는 7월 20일, 2기는 1월 20일까지 하면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러면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그런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액 공제를 그럼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사업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자, 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는 게 사업 개시 이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 이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나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안 돼요. 그리고 직원 주민등록번호로도 받은 거는 언제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 개시일 이전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것만 그때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알도록 알려주는 게 우리가 제일 편해요. 부가세뿐 아니라 모든 세법 때는 직원이 뭔가를 사야 돼. 너 돈으로 사. 오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때 직원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증빙 받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거 안 알려주면 내만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직원이 뭐 하는데 그냥 사올까요 하면 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문자 보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걸로 지출증빙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람들이 중요한 그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엄청난 큰 오해예요. 그건 인터넷에다가 적어놓고 주소하고 다 적어놓고 그거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하는 것도 얼마나 편한데.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사업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우리 과세거래로 갑시다. 자,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 영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재화라는 건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우리는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라는 표현은 그냥 세법이 너 팔았어라고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공급은 팔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재화의 공급에서 실질적 공급은 자 실질적 공급은 우리는 매매 계약 사고 파는 거 외상이든 할부든 뭐는 상관없이 그냥 사고 파는 거는 전부 다 과세 거래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가공 계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 우리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거래.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야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환에 의한 거는 거래 두 개로 봐요. 아예 파는 과세거래, 사는 과세거래. 둘 다 과세거래 두 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과세거래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뭐 현물 출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 우리 현물 출자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현물 출자라는 건 원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돈으로 그걸 받죠. 주식을 발행하면 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승용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용차 있는 사람이 그 승용차로 주식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럼 그 승용차를 공급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그럼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따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주식 받으면서 차 팔면 부가가치세 안 받아도 되게?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세거래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실질적 공급은 뭐 실제적으로 물건이 오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다음은 간주 공급. 공급 의제라고도 하는 건데,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세 표준은 시가로 한다. 그리고 우리 얘는 증빙 발급 과세 거래인데 증빙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외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예외. 정반대. 시간이래, 시가예요. 자, 그럼 간주 공급에 대한 예를 보면 첫 번째가 자가 공급인데, 자, 자가 공급에서 첫 번째가 면세 사업 전용.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죠. 그럼 그 불공제 사유에 면세 사업 관련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심지어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쓴다 그러면 나중에 면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은 빼버리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전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전액을. 그래 놓고선 면세 사업의 용도를 전환한다 그러면 너는 이걸 너 자신한테 다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어야 되지, 그걸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팔면 면세 사업에 쓰면 그건 너 자신한테 팔아버렸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쓴 거예요. 얘는 같은 표현이 개별 영업 용도 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 자, 일반 승용차는 우리 개별 소비세 대상이 다 들어가죠, 원칙적으로.
근데 경차나 이런 거는 이제 예외로 빠지는 거예요. 예외로. 자, 그럼 우리 그 불공제 사유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 받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고 불공제 사유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선 우리가 물건 산 걸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영업 활동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매출수익 창출하는 일에. 그래 놓고선 지금 2000cc 승용차라든지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라든지 8인승 이하의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해버리면 너 이거 너한테 팔아버렸어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팔았다는 건 우리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원가가 사온 가격이 아니고 그걸 팔면 받을 수 있는 시가로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지금 간주 공급의 특징이 우리 우등 고속버스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보면 자동차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제는 보지 마세요. 이 예제는 좋은 예제가 아니에요. 좀 오버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 설명 가지고 이해하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버했어요. 그래서 예제는 빼고 그럼 면세사업 전용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한다는 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단 매입 시 매입세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또 우리 비용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를 위해 쓴 것도 마지막에 보면 단 매입세액이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냥 아예 전제 조건을 그걸로 깔면 될 건데 항목마다 적혀 있는 거는 세법법전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출, 직매장 반출. 이거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이거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데, 자, 이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거는 얘는 그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낼 때에 공장에서 직매장 보낸 거는 물건 판 게 아니죠. 그래서 거래 징수하라는 게 적절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인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공장은 매입세액만 있을 거고 직매장은 주로 매출세액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1월 달에 취득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8월 24일이에요. 그런데 1월 달에 판 물건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시점은 4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쓰면 불필요한 우리가 자금의 부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 얘는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럼 너네가 사온 가격으로 직매장한테 팔아버렸다고 해버리면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치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원가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거예요. 원가로.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는 꼭 기억합시다.
나중에 얘 발행 안 하면 가산세 대상으로 우리는 또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고 원가로 계산할 거예요. 직매장 반출인데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도록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가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안 될까? 우리가 특례를 적용받으면 납부에 대한 그 부담이 없겠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하면 일괄적으로 납부를 할 거니까 돈은 신고는 각각 하지만 돈은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죠. 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더 할 나위가 없이 그냥 한 군데서 전부 다 신고 납부를 다 해버리는 거죠. 신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으니까 공장이든 직매장이든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뭐 이 간주 공급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공급 의제라는 여기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아래.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고 공급 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그러면 공급 의제로 봐줄게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틀린데 너네끼리는 발행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수로 발행한다면 그때는 공급 의제로 봐줄게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과거에는 실제 판 거 아닌데 팔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해서 공급 의제로 안 봐주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 부과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자가 탈세할 생각은 전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세운 게 그냥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원래 간주 공급을 안 볼 건데 공급 의제로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공급 의제로 봐줄게 라고 바뀐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자가 공급에 대해서 봤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뒤쪽 계속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